네, 여러분, 독일 경제가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사실 독일 경제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럽의 거의 형님격이거든요. 근데 독일 경제가 위태위태한데 도대체 뭐가 위태위태하고 어떻게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독일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그 독일 경제가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물론 이 마지막 함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데요. 결국 한국 경제는 독일 경제와 달리 위태위태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경제를 보면요, 먼저 경기 동향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독일 경기 동향 지수가 있는데요. 이 값이 보시면 0 위에 있으면 경기가 괜찮다, 0 밑에 있으면 경기가 나쁘다, 이런 뜻인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0 밑으로 경기 자체가 바닥을 계속 기고만 있죠. 안 좋죠. 독일 경제가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또 23년 8월 15일 날 경기 동향 지수가 나왔었는데 역시 9월 15일쯤이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지표가 기존 예측치는 마이너스 63이었는데 실적치는 마이너스 71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 수준보다 더 독일 경제가 안 좋은 경지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 숫자의 의미를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지표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독일에, 제가 중국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구매 관리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뭐 여러 같은 표현이에요. PMI라고 하죠. 구매 관리자 지수, 뭐 구매 관리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독일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면 계속 좀 떨어져서 코로나19 때 한참 독일 경제가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렇게 정말 바닥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구매 관리자 지수가 최저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초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상황을 제외하면 지금 제일 안 좋다. 그렇게 보고요. 이 구매 관리자 지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가 제조업, 하나가 서비스업이죠. 근데 독일 경제는 말 그대로 이 제조업 국가다, 제조 강국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제조업 동향을 봐야 됩니다. 독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시면 역시 지금 정말 안 좋습니다. 뭐라고 더 표현해 드릴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이토록 안 좋은 적이 없어요. 유독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구매 관리자 지수보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더 안 좋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독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뭐를 보셔야 된다? 네, 경제 성장률 그 자체, 독일 국내 총 생산을 보셔야 됩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구매 관리자 지수의 기준선은 50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50을 웃돌면 그래도 경기가 호황인 거고, 50을 밑돌면 불황인 건데, 그 불황이 더 강한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모든 경제 상황을 숫자 하나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독일 경제가 말이죠, 22년 2022년 4분기가 마이너스 0.4% 성장했고요. 그리고 23년 1분기가 마이너스 0.1% 성장했고,
23년 2분기가 0% 성장했어요. 이만큼 독일 경제가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경기 침체 맞아요. 정말 경기 침체입니다. 자, 이렇게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IMF의 진단을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는 펜을 가지고 좀 써봐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세계 경제잖아요. 세계 경제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선진국 경제, 그 다음 하나가 신흥국 경제, 그죠? 그 선진국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고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 그리고 other advanced economies, 여기 소위 이 중에는 한국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로존이 있으니까 유로존의 몇몇 국가들이 쭉 있겠죠. 가장 큰 국가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그 중에 독일입니다. 유로존의 맏형이 독일이죠. 근데 독일 경제가 2021년에 2.6% 성장하고 2022년에 1.8% 성장세가 둔화되죠. 그죠? 경기 침체로 가죠. 근데 23년 경제는 뭐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성장합니다. 마이너스 0.3% 성장할 거야 라고 IMF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성장의 의미가 뭐죠? 그게 경제 위기죠. 그러니까 독일 경제는 사실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L자로 점점점 꺼지다가 그냥 1%대나 뭐 0%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대로 가고 있다. 지금 그런 모습이죠. IMF가 그렇게 진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경제 위기에 나홀로 놓여 있다. 왜냐면 보세요. 세계 주요국 중에서 미국, 또 유로존 다른 지역들도 보세요.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일본, 뭐 캐나다, 한국도 마찬가지 다 플러스 성장하는데 독일만 역성장하고 있어요. 독일은 왜 역성장하고 있나? 이걸 들여다봐야 되죠. 그걸 들여다보려 합니다. 독일 경제는 왜 나홀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까? 이제 독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흐름 말고 그 구체적인 다른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일단은 정말 재밌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6.4%입니다. 심각하죠.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실업자는 15만여 명이나 8월에 또 늡니다. 그러니까 독일 실업자 한 300만 정도 되는데 200 뭐 7, 8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월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15만 명이나 또 늘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마이너스 25.5%는 개인 가계의 소비 지출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독일 경제가 여러 지표를, 어떤 지표를 봐도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독일은 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과생이 하는 코딩님께서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네요.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책이 마침 놓여 있는데 이게 아이고 이게 2023년 경제 전망이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23년 전망에 어떻게 보면 그 수식어가 Great Recession 2023년 경제 전망입니다. Recession. 그러니까 경기 침체 23년 경제를 Recession이라고 표현해 보면 되겠다. Great Recessio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근데 24년 경제 전망에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24년 경제도 특히 녹록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런 면에서 독일 경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독일은 왜 위기 상황에 놓였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독일 경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은 제조 강국이에요. 그리고 한국 경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조 강국이잖아요. 근데 독일 경제도 제조 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조 강국의 의미는 뭘까요? 그 나라가 제조를 왜 많이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조업이 왜 발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제조에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수출하기 위함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뭐죠? 제조를 하려면 많은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소위 제조업 강국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다른 국에게 수출하고 그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나 부품이라는 것들을 또 자원이나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나라라는 뜻인 거죠. 독일도 그래요. 그런데 독일도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최근 들어서 21년, 22년 들어서 대중국 교역액이 또 그마저도 늘면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독일은 각종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 천연가스의 50% 이상이 다 러시아산이었었어요. 석유만 해도 33% 이상을 러시아산을 썼었어요. 근데 러우 전쟁이 있고 그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독일은 러시아산 자원을 원활히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면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나 자원이나 부품 같은 게 원활히 수급되지 못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산에 차질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도 일종의 셧다운에 걸린 거예요. 독일 경제가.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본다면 독일은 제조 강국이고 제조 강국이라는 얘기는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제조 강국이라는 얘기는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인 건데 근데 그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고 수입 대상국은 러시아니까 중러가 지정학적으로 이상한 상황에 놓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독일 경제는 위태위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나라가 있느냐?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도 대중국 수출액이 의존도가 높고요.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주변 아시아국들은 다 절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아요. 러시아 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도 많아요. 그러면 다 같이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독일이 위기 상황에 놓여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럼 본질적으로 독일 경제가 또 구조적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까? 왜 독일은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놓였을까를 지금부터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앞에 강조해드렸던 그 물가 문제 그래프로 제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독일 물가 상승률 정점이 보시는 것처럼 11%대입니다. 우리나라가 6.3% 찍을 때 우리나라는 7월 이즈음에 6.3%를 찍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즈음에 9.1%를 찍어요. 그죠? 근데 독일은 조금 더 뒤늦게 더 높은 물가를 만나요. 유로존이 다 그래요. 유로존이 좀 더 뒤늦게 더 높은 물가를 만나요. 영국도 그렇고 유로피언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가 러시아로부터 원자재를 또 에너지를 원활히 수급받지 못하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나름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인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6.4%라는 거죠. 써드릴까요? 6.4%.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근데 우리나라의 물가의 정점이 6.3%였는데 독일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진 게 6.4%라는 거죠. 심각하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또 도입해야 되죠. 너무나 높은 물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정책 방향,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계속 그 높은 금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그 ECB 라가르드 총재의 고심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얼마 전 잭슨홀 미팅 때 연설에서도.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독일 경제가 궁극적으로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 그냥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독일 말고 독일보다 더 많은 국가, 더 많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그럼 왜 휘청하지 않는 거죠? 그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교육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다 역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독일 경제가 왜 이렇게 휘청하는가? 우리 경제한테 함의를 주는 게 무엇일까?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제조 강국으로서 닮아 있고, 또 독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 산업이 뭡니까? 독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뭡니까? 자동차 산업이에요. 이것도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보면 자동차 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석유화학 산업, 정제업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조선업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부품, 2차 전지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이거 다 합하면 거의 15% 이상 차지합니다. 자동차 부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합하면 자동차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한테 뭐 굳이 뒤처질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반도체 준하는 그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닮아 있는데, 독일은 그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일론 머스크 9월 13일 날 책이 나오고 그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책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책이 발간되는데 제가 그 책에 추천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 책을 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다음 주에 그런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 가장 지배적인 게 전기차로의 전환이다. 근데 독일 자동차 소위 3사는 그 자동차 산업을 호령했던, 그죠? 그런 자동차 기업인데, 자동차 산업이 아닌 전기차 산업에서는 그 비중을 상당 부분의 마켓 쉐어를 다른 나라한테 뺏기고 있어요. 그건 팩트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위가 테슬라 아닙니까? 16.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BYD와 상하이차가 각각 11.5, 11.2%를 차지합니다. 중국이죠. 여기 미국이.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상대적으로 늦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 전기차 시장이 지배적이 되는 과정에서 그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최대율님께서 말씀 주신 핀란드의 노키아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일본의 소니,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모습이, 일본의 코닥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독일이 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이런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 변화를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도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한 말씀 드린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보면 그런 환경 중에 하나가 기존 레거시라고 할게요. 기존 레거시 산업에서의 역량 있는, 그리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존 권력자들이 그런 것을 안 놓는 경향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기존 엔진 관련 숙련공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캐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2만에서 3만 개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15,000개에서 18,000개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 현대자동차 산업연구원의 연구원이신데 그분과 여러 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팩트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동차 기업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 자동차 기업만 위태위태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내연기관 엔진의 부품 기업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 전장 부품 관련 부품사들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나는 혹시 이 중에 하나인가? 나는 이 중에 하나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네 자동차 부품사 중소기업들은 오늘 내일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의 대응에 급급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특히 리더분들은 거슬 수 없는 그 패러다임 변화를 좀 읽어 나가시고 그 변화 속에서 중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오늘 내일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일에 대한 고민은 그 다음 그 소위 부하 직원한테 미루는 게 어떨까. 리더는 중장기적인 그 패러다임 변화, 그것에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경제 즉시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5분 있다가 중국 물가가 발표되니까 그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이 독일 경제 얘기 마무리 측면에서 홍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경제에 입문하고 싶으시다, 경제 입문서, 쉬운 경제 입문서 좀 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제가 쓴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추천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그 과외 받듯이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고정 댓글에 그 강의 조금 이번에 저렴한 가격을 떨어뜨려서 강의를 새롭게 런칭했죠. 그것을 보셔도 도움이 되겠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